저의 업은, 애널리스트 업은 너무 말이 많아요.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대체로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확정된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거니까 늘 불확실해요. 그래서 실은 1년 정도 전에 생각해 봐도 그때 시점에도 불확실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착각은 우리는 1년과 5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인지적인 착각인 것 같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왜 올랐는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면요. 안녕하세요. 투자영감의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의 저자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의 김학균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센터장님이 이게 그 책을 이번에 한번 내셨는데 책의 제목이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천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어요. 아마 이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넣으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1997년부터 자본시장의 애널리스트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1997년. 네, 이거는 흔치 않습니다. 네, 1997년부터 지금까지 이 자본시장에서 계속해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귀한 분이 있거든요. 그렇진 않고요. 그래서, 네. 다른 거 할 게 없어서 고맙게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애널리스트가 말하고 글 쓰고 30년 동안 해본 걸 정리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좀 욕심이 있었고요. 다만 제목을 이렇게 5천 넣고 요란스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네네. 사실 저는 책 제목을 투자의 기쁨과 슬픔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뭐 상업시장에서 전혀 전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전혀 마케터블하지 않네요. 제목은 조금 공격적이지만 사실 아마 센터장님을 아는 분들이라면 다 이해를 하시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 책의 내용도 그렇지만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은 지금 당장 투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하시기 때문에 최근 이슈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뭐 3,600까지 기세 좋게 올라가다가 요 며칠 사이에는 조금 뭔가 흔들리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장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상당 부분은 장기적으로 보면 어떤 예컨대 뭐 가치의 주가가 회귀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때그때 움직임은 그냥 무작위거든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입장에선 실은 투자자들에게 저의 업은, 애널리스트 업은 너무 말이 많아요. 근데 뭐 이로 벌어지는 일이 그냥 뭐 랜덤웍이다라고 말하면은 사람들이 재미없어 하니까 많은 이유를 붙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는 큰 흐름을 알 수 있을 따름이지 그렇죠. 단기적인 등락은 사실을 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가를 보면 주식도 조울증 환자 같고 투자자도 조울증 환자예요. 주가 떨어지면 세상이 망하는 것 같다가 다음날 조금만 올라도 세상이 바뀌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제 그 워렌 버핏을 비롯한 가치 투자자들이 시장은 미스터 마켓이고 이걸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주장들을 했는데, 저 역시도 뭐 지금 너무 단기 등락에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강세장의 특징은 많이 오르고 조정은 조금 받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코스피가 2200에서 3600까지 갔고 지금 고점 부근에서 한 4, 50포인트 혹은 100포인트 밀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 짧은 등락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모르는 일인데, 전반적인 흐름으로 보면 제 생각에는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견조하다.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말이 너무 많다. 이 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이게 사실은 할 말이 없지만, 물어보니까 말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솔직히 그게 본질이 아닌데, 그러니까 큰 흐름에서의 중요한 흐름은 있는데, 그 안에서는 오늘 왜 오르는지 내일 오르는지 이거는 되게 중요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건 뭔가요? 주가 지수는 굉장히 강력한 복원력을 보여줘요. 사실 나는 살기 힘들지만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뭐 내가 하는 장사보다 더 나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투자자는 장기적으로 낙관론에 서야 될 이유를 책에서도 말했지만 우리가 뭐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많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코스피가 2년 연속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은 복원력을 보여주고, 우리 미국의 S&P 500 지수도 2차 세계대전 80년 보면 한 해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또 떨어져. 이게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주가는 무작위고 또 한 해 하나의 주가도 올랐다 떨어졌다 하지만 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주가가 한 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떨어지는 게 40년에 한 번 나타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는 낙관론에 서야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중간의 등락을 알지 못하는 걸 알려고 하고 또 지나치게 단기적인 주가 변동성에 많이 휘둘리다 보니까 투자에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투자의 기쁨과 슬픔이라고 짓고 싶었던 이유도 투자하고 살아야 되고 저는 장기적으로 투자는 아주 똑똑하지 않은 사람도 저는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슬픔이 있고 왜 실패하는가 저는 지나친 소음에 너무 비싸게 주식을 사거나 또 사서 기다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저는 투자를 실패로 이끄는 요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한 5년 동안 내가 투자할 수 있는 돈으로 투자한다. 승률 되게 높다고 생각해요. 위험 자산이 없는 사람은 나누어서 투자하면 주가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더 좋아요. 예,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장에 접근을 저는 하는 게 맞고 주식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은 거는 그렇게 해도 뭐 엄청나게 뭐 주식 투자에서 팔자를 고친다 뭐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훨씬 역사적으로 낫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이제 그 단기적인 그런 흔들림이나 아니면은 소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흔들리고 투자의 실패로 이어지는 이유가 뉴스 키면은 언제나 지금 현재 시대는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라는 뉴스가 매일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그 얘기에 대해서 흔들리는데 이 책에 이제 보면 인사이트 두 번째 인사이트에 보면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다는 착각, 이게 이제 착각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저는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신문 헤드라인을 보면 대체로 이 시기가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대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래요. 근데 투자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봐야 되는 거니까 확정된 사실을 보는 게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를 보는 거니까 투자의 내재가 된 속성은 늘 불확실해요. 그래서 실은 1년 정도 전에 생각해 봐도 그때 시점에도 불확실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인지적인 착각은 우리는 1년 전에도 불확실했고 5년 전에도 불확실했지만 우리는 1년과 5년 전에 벌어진 일을 결과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는 인지적인 착각인 것 같고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 뭐 주가 지수가 장기적으로 왜 올랐는지에 대한 말씀을 짧게 드리면요. 그냥 주가 지수는 경제 성장의 함수 같아요. 맞아요.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게 웬만하면 역성장을 안 하니까 경제 규모는 커지니까 이걸 반영하는 측면이 있고 또 두 번째는 개별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는 전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보면 코스피가 오른 종목보다 떨어진 종목이 더 많고요. 상장 폐지된 종목도 200개가 넘어요. 나스닥이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좋았지만 나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에 오른 거 반, 떨어진 거 반이에요. 그래서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는 나쁜 게 아니고 내가 잘 아는 종목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면 저는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보는데 그건 난이도가 있어요. 잘 알아야 되고 지적인 소양도 필요하고 근데 제가 투자가 누구에게나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시장에 대한 투자거든요. 시장의 인기주가 쇠하고 하지만 다른 종목이 올라가는 건 다 주가지수에 반영이 되는데 또 주가지수라는 것 자체가 승자의 기록입니다. 나쁜 것 빼고 좋은 걸 계속 갈아 끼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네. 2008년 금융위기 때 AIG라고 하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보험회사가 부도날 뻔했어요. 그때 다우 30 안에 AIG가 있었는데 그걸 빼고 크래프트라고 하는 안정적인 관자 만드는 회사를 넣어요. 그리고 인텔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회사가 최근에 좀 어려워졌잖아요. 작년 11월에 인텔을 빼고 엔비디아를 넣어요. 그래서 주가지수는 나쁜 게 배제가 되고 좋은 걸 끊임없이 갈아 끼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떨어지기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고 마지막에 지금 시장과 관련해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중앙은행의 역할 같아요. 중앙은행이 상황이 나쁘면 돈을 되게 많이 풀어요.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하는 거는 이자율, 금리라고 말할 수가 있을 텐데요. 금리라고 하는 거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의 이해관계가 극단적으로 달라집니다. 빌리는 사람은 내가 이자를 적게 주고 싶고요. 빌려주는 사람은 이자를 조금이라도 많이 받고 싶고 근데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이자는 뭐냐면 내 돈이 떼일 것에 대한 리스크를 이자율에 투영하는 거예요. 내가 쟤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저 사람이 못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자를 높게 받는데요.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경제가 나빠지면 돈 가진 사람이 돈을 빌려주게 되면 상황이 나쁘니까 당연히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중앙은행이 생기기 전에는 경제가 나쁘고 세상이 어수선한데 이자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한번 나빠지면
우리가 아는 상식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서 저금리로 가는데 이자율이 높아지니까 경기 침체가 수십 년 가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래서 중앙은행은 자본주의가 발견해낸 굉장히 위대한 발명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앙은행이 나빠지면 돈을 풀고 하니까 위기의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회복은 강하고 특히 최근 한 십수년 생각해 보면 돈을 푸는 게 너무 많이 풀고 돈을 푸는 방식도 너무 직접적으로 뭐 양적 완화 또 뭐 질적 완화. 맞아요. 일본 중앙은행은 심지어 주식까지 사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가치론적으로 저는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아. 실물 경제보다 자산 시장만 너무 좋은데 근데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건 굉장히 유리한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투자하면 시장도 급락을 합니다. 시장은 등락이 있지만 나쁠 때도 포기하지 않고 투자하면 기회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불확실하다는 착각에서 빠져나와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경제라는 거는 좋아지는 관성이 있다. 둘째는 승자의 기록인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냐 그런 거고요. 세 번째는 중앙은행이 도와주는데 뭐가 걱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데 이제 비싼지 싼지도 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그 센터장님도 많이 참고하시는 버핏 형님께서 만드신 버핏 지수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수를 보면은 이게 20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뭐 버블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좀 이것도 불안하단 말이야. 좋은지는 알겠는데 비싸다는 얘기가 나오니까요. 버핏 지수는 되게 직관적으로 좋은 지표라고 보는 게 제가 앞서서 경제는 장기적으로 성장을 해왔다. 주가는 이제 그 경제 성장을 반영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물 경제를 가장 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GDP잖아요. GDP는 실물 경제가 산출해낸 부의 가치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금융시장에서 평가하는 가치거든요. 그래서 버핏 지수의 분자는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들어가고 분모는 GDP가 들어갑니다. 이게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는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면 지금은 뭘로 봐도 실물 경제보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게 버블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게 저는 지극히 타당한 태도라고 보는데 근데 지난 10여 년 동안 자산 시장을 보면 사실 우리 주가 지수가 3,600인데 뭐 한국 경제 뭐 그렇게 썩 나이스한 게 별로 안 보여요. 그럼 뭐 다른 나라는 괜찮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가 한국보다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저는 결국 주가라고 하는 거는 버핏이 말한 GDP라고 하는 실물 경제, 이걸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을 테고요. 유동성도 중요해요. 동일한 자산이더라도 돈이 많이 풀리면 이 자산이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 뭐 올해 한화 이글스 응원하시는 팬들은 되게 신나셨겠지만 유현진 선수가 미국에서 뛸 때 연봉이 300억이었어요. 근데 한화에 와서 한 25억을 받는다고 합니다. 큰 돈이지만 10분의 1이 됐습니다. 그럼 유현진 선수의 펀더멘탈, 버핏 지수에 말하는 GDP로 보면 한국에서 10분의 1인데 그럼 미국에서 던질 때 유현진 선수의 볼 스피드가 뭐 10배가 나거나 체인지업이 뭐 10배 꺾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펀더멘탈은 비슷하지. 근데 미국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유현진이라는 상품을 소비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가 크니까 유동성이 크니까 연봉이 10배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책에도 썼는데요. 버핏 지수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럽지만 시장에 풀린 돈의 규모인 총통화, M2와 시가총액 비중을 비교해 보면 지금은 사상 최고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것 하나가 주가에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유동성이라고 하는 요인도 같이 놓고 봐야지 돈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많이 풀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유동성이 가져올 풍선 효과를 생각하는 게 뭐 버핏 지수처럼 펀더멘탈과 비교하는 것과 더불어서 지금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조금만 더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중앙은행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유동성이 많아졌다라는 걸 강조해 주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너무 과해서 이 너무 과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용어가 디베이스먼트. 화폐 가치가 이거는 저는 이제 번역을 뭐 하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타락에 가까운 뭐 그런 거 아닌가. 디베이스먼트. 옛날에 이제 은화에다가 은 안 넣는 거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푸니까 이게 화폐 가치가 이거 쓰레기가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금가격도 많이 올라가고 그 주가도 그냥 같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네, 그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클이 끝나는 거는 화폐 가치가 진짜 타락했을 때 끝날 거라고 봐요, 사람들이. 근데 화폐 가치의 타락은 다른 측면에서 돈 가치가 떨어지고 물건 가격이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관제 자본주의가 돼서 미국은 물가가 올라가도
이게 이 통계가 잘못됐다 막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긴 하나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이 비교적 좋았잖아요. 글로벌 시장은. 근데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2022년, 2018년, 올해 초 요 세 시기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걱정이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고. 그래서 저는 돈의 타락이라고 하는 참 공감 가는 표현인데 우리가 경제에서 쓰는 용어로 돈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는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앙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면서 시장이 세게 밀릴 수도 있어요. 그게 오면. 2022년이 실은 그런 장이었어요. S&P 500이 2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금리를 낮추라 이런 것들 주식시장의 뭐 투자자를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경기가 나쁜데도 막 물가가 높아지는 현상, 스태그플레이션이란 거는 사실 좀 나타나기 힘든 현상이에요. 맞아요. 경기가 나쁜 사람들이 못 쓰면 물가가 떨어져야지. 그치. 근데 70년대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던 이유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결정적으로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봐요. 닉슨 대통령이 자기 측근인 아서 번스를 연준 의장으로 삼고 물가가 불안한데 중앙은행이 돈 풀고 하면서 사람들이 인플레 기대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물가 통제를 실패하니까 진짜 그런 생각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판의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인데 저는 지금 파월과 같은 태도가 좋다고 봐요. 자산시장은 지금도 자산시장 친화적인데 이게 지나치게 가면서 인플레 기대 심리가 자극이 되고 이거를 중앙은행이 컨트롤하지 못할 때는 시장이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2012년의 케이스 올 초에 트럼프가 와서 보호무역할 거란 우려 때문에 막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복귀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주제를 좀 바꿔가지고 한국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장의 가장 큰 이제 문제라면 저는 이제 거버넌스 문제였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는 게 너무 큰 변화예요. 아까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1997년에부터 시작하셨다고 했으니까 그때 당시랑 비교해 보면 뭐 천지개벽이죠. 거버넌스 개편. 그리고 지금도 변화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이제 반영되는 속도가 커지기 때문에 아마 이 책의 제목도 5천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는데 저는 뭐 갈 수 있는 네, 현실적 그러니까요. 목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서. 저의 직장 커리어로 보면 외환위기 끝나고 한국의 거버넌스의 변화가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재벌들이 막 어려워지고 외국인 투자 비중이 커지면서 그쵸, 목소리가 외국인들이 커지면서. 뭔가 거버넌스를 바꾼 게 있었고 그건 타의에 의한 변화였어요. 근데 지금 나타나는 건 내부적인 동력이 생기는 건데 뭐 정책에서도 막 입법을 하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 아닐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한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이 2019년 말엔 600만 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1,420만 명이 됐어요. 그럼 주식이라고 하는 자산에 이해관계가 노출이 된 국민들이 많아지니 정책에서도 이걸 진지하게 다루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1,300만 명의 정치인 다 표예요. 그러면 어느 정파가 집권하더라도 이들의 이해관계에 어긋나는 정책을 하긴 힘들 것 같아요. 이건 굉장히 비가역적으로 가는 과정일 것 같고 일본이 한 10년 했어요. 우리가 벤치마크 하잖아요. 밸류업도 일본 사례를 보는 거고 대만은 훨씬 더 급진적으로 거버넌스 개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참조할 케이스의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실패하기보단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이런 점들이 제 생각에는 만약에 주가지수가 5천 간다 그러면 한국 경제나 기업이 갑자기 천지개벽해서 좋아졌다기보다는 뭔가 밸류에이션의 멀티플이 높아지면서 올라가는 경로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예상 가능한 좀 긍정적인 스토리의 경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좀 중요한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코스피의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그냥 좀 쉽게 말하면은 그런 거거든요. 뭐 주식 갖고 싶어? 갖고 싶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뭐 저기 돈 벌었는데 뭐 월급이나 주고 있고 뭐 CEO 뭐 월급이 뭐 250억 받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하면 좀 갖고 싶지 않죠, 그 주식은. 근데 이제 갖고 싶어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거버넌스의 변화다라고 이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손에 잡히는 이야기는 이제 배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연말까지는
배당이 아마 이제 화두가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뭐 국회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투자에 반영을 한다면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까요? 한국과 경제 구조가 비슷한 동북아, 한국, 일본, 중국, 대만 네 나라의 배당 성향을 보면 한 2007년부터 비교할 수 있거든요. 배당 성향은 기업이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 중에서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돌려준 비율이거든요. 지난 18년 동안에 한국이 일본보다 배당 성향 높았던 거 딱 한 번. 사회주의 중국보다 높았던 거 딱 한 번. 대만보다 높았던 거 빵이에요. 없었어요. 그러면 한국의 주주들이 무슨 봉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당이 꼭 중요한 게 아니고 주주들에게 증자 받아서 사업 자금을 받은 기업은 그걸 공돈이라고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주주들을 신경 쓰면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배당을 비롯해서 크게 보면 주주들이 뭔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가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법안이고, 나머지는 주주들이 기업과 대화하는 경로예요. 집중투표제 그런 거고, 감사위원 분리선임이나 전자투총 이런 것들이 주주들이 이해관계를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배당 성향이 조금 높아질 개연성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측면에는 그런 이해관계도 우리나라가 이제 상속세도 높고 한데 이게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이제 대주주들도 지배주주들도 상속을 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총수를 다 주식담보대출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배당을 또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액주주와 지배주주들의 이해관계도 2세, 3세로 가면서 비슷해진 측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장의 압력도 있지만 한국의 배당은 상당히 많이 늘어날 포텐셜이 있는 것 같다. 다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배당이 꼭 100% 선은 아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윳돈이 있는데 이걸 내가 투자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배당을 안 줄 것에 대한 설명의 책무는 상장된 회사들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설명해주고 소명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좀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회사가 돈을 벌었으면 주주한테 줘야지. 근데 안 주면 이유를 대라는 거죠. 이유를 대야죠. 이유를 왜? 아니 저 이번에 투자를 해가지고 이번에 더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없는데 그냥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고 또 엄하게 그냥 지배주주 이해관계 맞는 일들을 갑자기 막 하면서 막 돈을 써요. 그러니까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본질이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면서 주가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게 이제 그 책의 제목이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니까 5천 언제쯤 가능할까? 그거 잘 모르겠지만 이 정부가 정책적 아젠다로 5천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 출범할 때 3천이었어요. 5천까지 5년 동안 간다고 생각해 보면 연율로 10.8% 오르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 이익이 지난 10년 생각하면 한 8%씩 늘었어요. 그럼 밸류에이션이 그대로더라도 한 8%는 오를 수 있으니까 이게 엄청나게 무리한 건 아닌데, 근데 보호무역이 들어오고 해서 최근 3, 4년에는 이익 증가율이 한 5%로 줄어들었는데, 전 앞으로 4, 5년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버는 속도가 10%가 아니고 한 5% 내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익의 증가보다는 밸류에이션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처럼 지배구조에서는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끝내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잘 맞물리면 뭐 쉽진 않겠지만 뭐 도달 가능한 뭐 단순히 정치적 수사나 정치적 슬로건만은 아닐 거라고 봐요. 한 5년 정도 생각하면 갈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5년 안에는 우리 이제 5천을 갈 수도 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단기적으로 오늘 뭐 어떤 왜 이러는 거야? 이런 질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코스피가 5천에 가는 날을 또 한번 상상해 보면서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5천 시대를 위한 투자 대전환이라는 김학균 센터장님의 18가지 인사이트가 담겨있는 이 책의 내용 중에서 정말 일부만 얘기했기 때문에 18개를 다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책을 보셔야 되는데, 센터장님이 이 책을 쓰시면서 이제 그래도 나는 이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너무 중요한 문장이다. 이 문장을 한 문장만 뽑아주신다면 어떤 문장을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투자는 낙관론의 편에 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회의주의를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의주의는 비관론 아닙니다. 회의주의는 세상을 엄격하게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걸 잘 구별하고 다수 의견에 대해서 비판적인 성찰을 하고, 장기적으로 낙관하되 하나하나의 의사결정은 회의주의의 태도를 견지하는 게
투자자에게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시장에 투자하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거는 하시면 되는데 개별 주식을 사는 행위는 보다 더 철저하게 회의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회의주의라고 해서 비관론이 아니고 세상을 엄격하게, 저도 이제 가끔 이 비유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한테 허락받듯이 사인 받듯이 주식 사기 전에 그냥 사버리지 말고 부장님한테 허락 못 받을 거면은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든지 이렇게 할 정도로 좀 엄격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출연하신 소감 한마디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제 책을 가지고 얘기해서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책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고 제가 좋아하는 이제 대표님 오랜만에 배워서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영감이 큰 수익으로 돌아오는 날까지 투자영감 이호석이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감사합니다.